일본 다카이치 총리 발언 이후 이 두 국가의 관계가 더 심상찮아졌습니다. 오늘 이런 얘기 나눠볼 거고요.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 공급망이라든지 산업계에 미칠 영향들도 진단을 해볼게요. 그리고 저희 내년 이제 한 달 남았거든요. 그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전병선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 다카이치 총리 발언 이후로 중일 관계가 더더 극단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 그런 건지 늘상 있어 왔던 거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뭐 계획된 이벤트? 그런 쪽에 봐야 될 것 같아요. 누구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계획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이 지원이 G2하고 싸우니까 좀 면이 빠진다. 그래서 이제 G3하고 2끼리 싸워라. 내가 심판 볼게. 그런 느낌이 좀 강하고. 그래서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는 뭐 정말로 그런 정도의 대형 사고를 칠 만한 그 정치적 지지도라든지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것도 취임한 지 뭐 17일 만에 정말로 산적한 이슈가 많은데도 그렇게 했다는 것은 뭔가 각본이 있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차도살인. 그래서 중국을 자극하고 미국으로서는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돈을 벌 수 있는 패가 이제 나온 게 바로 다카이치를 통한 이제 대만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일본의 경우들을 놓고 보면 그 왜 그런 소리를 했냐 하는 건데 뭐 경제적 제재나 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네. 그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표를 모으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지지율 낮은 총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국방 관련된 이슈를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가상의 적을 하나 만들면 굉장히 이제 지지율이 높게 되는데 그런 이제 우익을 끌어모으는 효과 하나.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유럽도 그랬지만 일본 특히 국방비를 올리라는 건데 그냥 올리려고 그러면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의회를 통과할 때 중국의 위협이 있다 이런 식의 이제 통과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네. 그리고 일본은 뭐 군대가 국군이 아니고 자위대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원죄가 있기 때문에 감히 미국 본토를 공격한 유일한 나라였기 때문에 미국이 그런 이제 일본이 군대를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 근데 요거를 이제 바꾸려면 헌법을 바꿔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미국 대신 아시아에서 중국과 싸워줄게. 그럼 우리가 이제 자위권을 넘어서는 이제 군대를 가져야 되는 그런 헌법 개정의 이슈가 있는데 그 세 가지 1타 3피를 하고 싶은 것이 이번에 다카이치의 발언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전략적으로 고도로 설계된 계획에 따른 발언이었다라는 말씀이셨고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이 갈등이 보다 장기화되는 수준으로 갈지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을 걷어들이지 않을까 이렇게도 기대 혹은 예상하고 있는 것도. 근데 그건 트럼프가 하지 말라고 그래야 이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스스로 뭐 이걸 의사결정에서 판단하기보다는 미국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크게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미중의 갈등이 이제 심화됐을 때 그걸 이제 일본을 통해서 해소하는 방법 이제 이런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 중일 간의 갈등을 즐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클라이막스에 갔을 때 미국한테도 피해가 오게 되면 이제 스톱할 거고 그전에는 뭐 싸워봤자 둘이 싸우면 미국은 아무 피해가 없죠. 오히려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득, 경제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뭐 미국의 입장에 따라서 다른데 미국은 지금 이익 보고 있고 즐기고 있다. 그래서 중국을 자극했고 대만에 무기를 팔기 때문에 우선 일거양득의 카드인 거죠. 그래서 히토류에 수세에 몰렸던 트럼프 대통령이 뭐 아주 일본이라는 카드를 써서 그 어떻게 보면 뭐 터닝 포인트의 계기를 만들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디까지 확전할 거냐 이것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까 지금 앞서 히토류 얘기해 주셔서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되죠? 그래서 그거는 1년 동안 이제 유예를 하는 걸로 미국하고는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일본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일본한테 히토류를 중단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다 보면 일본의 첨단 산업이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물론
뭐 지난번에 생각고 열도 때보다는 일본이 이제 뭐 광물의 그런 공급망을 확대를 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충격이 적지만 여전히 그래도 충격은 있다. 이제 그럴 수가 있고,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뭐 이런 싸움을 붙여놓고 나서 이제 그 자유민주 우방들의 광물망을 다 서로 엮는 그런 이제 연맹 같은 걸 사실은 만든 거죠. 같이 중국에 대응하자. 근데 이번에 그 G20 그 정상회담에서 보면 뭐 미국하고 중국은 빠졌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대통령 주석은 빠졌지만 그 다른 나라들끼리 모여가지고 할 때 지금 중국이 주창한 게 광물 뭐 녹색 연맹 뭐 이런 거라서 소위 말하는 개도국끼리 이제 실제로는 자기가 주도 세력이 되면서 그런 이제 광물의 네트워킹을 공급망을 새로 만들자. 요렇게 온 거죠.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광물도 이제는 미국 중심의 공급망하고 중국 중심 공급망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갈라지는 그런 양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양국 긴장 조금 더 길어질 시를 가정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동아시아권 영향 앞서 좀 말씀 주시기는 했지만 그 공급망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 등 양분되는 그런 얘기도 해주셨지만 이 외에 또 이제 직접적으로 타격이 미칠 영향권에 들 그 요소들을 좀 한번 찾아보고 싶어서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는 뭐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한국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말이 있죠. 그 원숭이 길들이려고 닭을 잡아서 피를 보여준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상대를 건드리기 어려우면 중간에 긴 약한 자를 건드려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반도체하고 배터리가 수출에 굉장히 중요한 포진을 차지하는데 반도체에 필요한 원자재 한 40%, 뭐 배터리는 80%를 중국에서 소진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제 미중의 갈등 뭐 이런 것 때문에 스톱을 시키게 되면 그 타격이 한국이 좌절감을 크게 이제 맛볼 수 있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잘 관리하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이제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미중 관계, 중일 간의 관계에서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뭐 굉장히 이제 정말 잘 다뤄야 될 문제인 것 같고 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곧 이제 중국을 방문하시게 되고 이런 일이 있지만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뭐를 일본으로 이제 우리가 와야 될래 그럴 때 저는 뭐 이게 그 뭐 친민이 친중인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친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공이라는 게 공급만 하고 친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지금 이게 공급망에서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건 치명타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장은 미국에 있고 원재료는 중국에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거 시장도 잘 관리해야 되지만 원재료를 잘못 관리하게 되면 이게 시장에 팔 게 없어지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죠. 아니 근데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야 좋은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균형과 실형을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이면 좋은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로서는 이게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진 걸까 레버리지를 쓸 필요가 있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국한테 필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은 뭐 AI 칩 만드는데 그게 HBM이 안 들어가면 이제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배터리를 이게 미국은 못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하고는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반도체를 만들긴 만드는데 첨단 반도체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HBM은 당연히 이제 한국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공급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 그럼 AI에서 이제 문제가 좀 생기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제 미중이 결핍하고 있는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레버리지 걸어서 우리가 필요한 이제 원자재 뭐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제 외교라는 게 뭐냐고 그럴 때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외교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 실력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어려운 걸 쉬운 걸 하는 거야 뭐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어려운 걸 잘 풀어내는 것이 그게 실력이고 그게 외교력이죠.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싸울 때 거기서 우리가 이제 이해관계를 잘 조율해서 우리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의 실력이고 이제 외교가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지금 현 시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그것도 있더라고요. 반사이익 오히려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그 부분도 좀 체크 부탁드릴게요, 소장님. 어떻게 그래서 이제 생각하세요? 이거를 반사 이익이냐 아니면 이제 잠재 손실이냐를 봐야 되는데 일본하고 중국이 싸우면 한국이 뭔가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는 또 상당 부분의 소재를 부품을 일본에서 가져와요. 그런데 일본은 그 소재를 중국에서 가져온다고요. 네. 그래서 이 물고 물리는 관계에서 우리가 잠재적인 이익보다는 포텐셜한 손실이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게 이제 뭐 중요할 것 같고 네. 또 이제 한국하고 중국과의 관계에서 일본하고 주로 싸우게 되면 한국에 대해서 조금 중국이 우호적인 이제 태도를 보일 것 아니냐 하는 거 뭐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그 이제 문제 이슈가 서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본하고 관계는 영토 문제고 지금 한국하고는 뭐 영토 문제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것은 미중 관계의 선상에서 한국을 보는 것이고 지금 일본하고 중국은 사실은 1대1의 관계에서 직접적으로 보는 거죠. 우리는 간접 영향이고 직접 영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중국이 단기적으로는 이제 한국에 대해서 일본과 저런 이제 뭐 경쟁 상태 또는 이제 거의 전쟁 상태까지 가면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은 대단히 높죠. 그래서 그걸 꼭 뭐 반사적 이익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이건 스탠스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게 이익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포텐셜한 리스크로 보고 관리하고 이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장님 내년까지 이제 한 달여가 채 남지 않았는데 우리 내년 투자 좀 준비하는 내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투자에 미칠 세계 경제 주요 변수를 딱 몇 가지 뭐 꼽아주시면 딱 세 가지인데요. 미국은 금리 그리고 전 세계로 공통적으로는 AI가 돈 버냐 못 버냐.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우리로서는 중국이 중요한데 중국이 지금 앞으로 5년 동안 그리고 내년에 뭐 해야 될 키워드 하나가 다 있어요. 신질 생산력. 뭐 이게 무슨 귀신 신화를 깔는 소리냐 그러는데 첨단 기술을 통한 이제 생산성의 증가. 네. 이걸로 경제를 끌고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결국은 유동성하고 기술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금리를 올리냐 내리냐가 전 세계 유동성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문제가 있고 또 미중의 전쟁이자 또 어떻게 보면은 기회일 수 있는 것은 그 AI를 포함한 첨단 기술이 내년에 이게 어떤 형태로 이제 가고 또 그것이 지금까지 돈은 많이 집어넣었지만 돈 버냐 못 버냐 하는 문제가 그게 한국의 지금 주력 그 수출 기업 또는 이제 시장 주도 기업들의 판세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AI로 돈을 버느냐 마느냐. 사실 마이클 버리가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고 뭐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월가에 이제 묵직한 목소리 내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버블론자 비버블론자 사이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소장님 뵐 때마다도 저도 여쭤보게 되는 것 같은데 자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AI를 바라봐야 하는 자세를 한번 가다듬고 싶어서요. 이 사실 버블이란 건 한번 터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리고 그 버블 중심에는 항상 그 가장 선두에 서 있는 산업이 끄는 것도 맞고 있는 것도 맞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언을 좀 주신다면요. 버블은요 모든 뭐 신기술이 등장했을 때 네. 버블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버블을 채우는 것이 결국은 기술이죠. 기술이 이제 뭐 주가만큼을 따라가게 되면 문제가 없어지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뭐 인터넷 이후에 최대 새로운 이슈가 AI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한다면 이제 닷컴 버블하고 AI 버블의 그 정도를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뭐 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AI 버블 같은 경우는 닷컴 버블에 비해서는 아직은 그 폭이나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닷컴 버블은 이게 그 스타트업들이 주로 시작을 했고 지금 AI 버블은 뭐 초거대 기업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부도의 위험성이 이제 상당적으로 낮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버블이 터질 때 보면 수없이 많은 회사가 부도가 나요. 그런데 지금 AI는 그것 때문에 부도나는 회사가 하나도 없어요 아직. 그래서 아직은 이게 이제 뭐 피크다 이런 건 좀 엉터리고 두 번째로는 닷컴 때는 이게 이제 없는 돈 끌어다가 이제 투자를 많이 했지만 지금 닷컴 그 AI는 이 캐시플로우가 좋은 기업들이 대거 투자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엉터리 돈을 갖다가 넣는 건 아니다. 그래서 폰지 사기라고 보기는 이제 어려운 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그 가장 중요한 이슈일 수도 있지만 그 닷컴 버블이든 무슨 버블이든 그 중심에는 금리 인상이 있었어요. 금융 긴축이 매개가 돼가지고 이제 이게 영향을 주죠.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를 내리는 쪽이에요. 아까 말씀 주신 유동성. 그렇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이게 닷컴 버블에 비해서는 아직은 뭐 전체적인 산업 형태로 봤을 때는 한 절반 정도 수준. 그다음에 주가로 보면은 이제 중요한 기업들 기준으로 보면 한 7분응선 뭐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피크다 터진다. 이것은 아직은 좀 이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르다. 이렇게 또 확실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소장님이랑 뵙는 이 일은 최근 며칠 사이 흐름이랑은 조금 다른데 최근에 코스닥이 발군의 모습을 좀 보였었거든요. 요거 한번 진단해 보려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 정부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내년 선거 앞두고서 결국은 1,400만 표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증시에 굉장히 좋은 이제 뭐 여러 가지 호재가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기업 수로 보면 이제 코스닥에 뭐 이제 그 정말 풀뿌리 기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코스닥 기업에 대한 뭐 지원 또는 뭐 육성 이런 정책에 대한 썰이 사실은 계속 나돌았죠. 아직 뭐 픽스돼서 나온 건 없지만. 그래서 내년 선거 앞두고 나서 당연히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지원책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 그게 아마 코스닥 강세를 이끌어낸 뭐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는 이제 뭐 내년에도 그렇지만 역시나 테크가 세상도 바꾸고 증시도 리딩할 건데 지금 코스닥의 기업들이 수익이나 뭐 이런 건 많이 좀 떨어지더라도 신기술에 대한 이제 도입이나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그 대기업들보다는 훨씬 빨리 가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신기술의 도입의 트렌드에 있어서는 코스닥이 가장 뭐 앞서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뭐 큰 대기업들에만 투자를 하다가 신기술에 대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투자의 패턴이 바뀐다고 그랬을 때 코스닥에서 그 답을 찾고 싶은 것 뭐 이런 효과들이 같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코스닥이라는 게 뭐 시장이 작고 또 기업들의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을 끌고 가는 뭐 대세가 나 이럴 수는 전혀 없고 항상 그렇지만 이제 대세의 중간 과정에서 나타나는 뭐 단골 식당도 계속 다니면 좀 그러니까 이제 그 옆집에 새로 생긴 집 또는 이제 다른 맛집을 한번 찾아보는 정도 뭐 그런 정도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지금 코스닥하고 거래소 시장의 차이는 근본적으로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요게 이제 깊이 관여되어 있는 것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전명서 소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